네, 지난해 여름에 개통한 인천 지하철 2호선의 일부 역내 계단 출입구는 지옥 계단으로 불렸었죠. 에스컬레이터 없이 높고 가파른 계단 출입구로만 지어졌기 때문인데요. 개통한 지 10달이 됐고 그동안 3천만 명 가까이가 이용했지만 재난 사고에 대한 대비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60대 여성이 가파른 지하철역 계단을 오릅니다. 한 걸음씩 내딛지만 계단을 오르는 속도는 조금씩 더뎌집니다. 매일 이용하세요? 저는 운동삼아 다녀요. 젊은 사람들도 안 다니더라고요. 잠깐 쉬었다 올라가시고 그러셔야 되나요? 저 한 2번 쉬어요. 같은 시각 지하철을 타려는 시민들은 계단 대신 승강기 앞으로 모여듭니다. 인천 과자역 2번 출구 앞 계단입니다. 한눈에 봐도 꽤 깊어 보이는 이 깊이가 시민들이 이용을 꺼려하는 이유인데요. 얼마나 깊은지 제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단 93개를 지나서 대합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1번 출구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출구 밖으로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 2분 남짓.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 동안 취재진을 뒤따르는 시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번 출구 계단은 모두 124개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찔한 깊이인데요. 아파트 7층과 맞먹는 높이입니다. 지난해 7월 개통한 인천 지하철 2호선, 이 중 성남역과 서부여성회관역, 인천과자역 등 3곳은 에스컬레이터 없이 가파른 계단 출입구만 설치됐습니다. 경인고속도로와 맞닿은 좁은 도로 위에 역사가 들어서 공간 확보와 진동 등의 문제로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개통 당시 소셜미디어에선 지옥 계단이란 별칭이 붙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에는 승강기를 타려고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기도 합니다. 출구 계단과 승강기 앞에 각각 관찰 카메라를 놓고 지켜봤습니다. 30분 동안 승강기를 이용한 시민은 50여 명. 하지만 같은 시각 계단을 오르내린 시민은 모두 6명이었습니다. 힘들죠. 120몇 개를 밟으려면 힘들지. 원래는 이건 노약자잖아요. 근데 워낙 계단이 많으니까. 지하철역 승강기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시설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있지만 계단 이용을 꺼리다 보니 역 대합실엔 누구나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까지 붙여놓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이용하세요? 네. 매일. 올해 초 개통 6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2천만 명을 돌파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지만 비상탈출구는 계단 출입구가 유일합니다. 좁고 가파르다 보니 화재나 지진 등 비상시에 이용객들이 위험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이 나면 승강기 운행은 자동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같은 교통약자들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사실상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올라만 뭐 잘 올라오도 못하고 그것은 뭐 걱정없이 죽는 기지 뭐 너희들이야 뭐 올라오도 못하고. 이곳 3개역에 최근 넉 달간 하루 평균 이용객은 4,700여 명. 하지만 위급 상황 시 대피를 책임지는 역무원은 최대 2명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거리가 또 구조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전동차 프로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제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용객이 늘면서 누적 이용객 3천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천 지하철 2호선. 하지만 개통 당시 제기된 문제들은 10달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개선 방안이 없다고 손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의 안전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기관사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최첨단 지하철,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지난달에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개통 이후 벌써 9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걱정입니다. 게다가 시설 중엔 이용하기 불편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밀착 카메라가 직접 타봤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검암역입니다. 지난달 30일 개통 이후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개통 2주가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직접 타보겠습니다.
바쁜 출근길, 1분이 아까운 시민들에게 지하철 개통 자체는 도움이 됩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문서역까지 가요. 문서역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떤 교통시간이 단축된 것 같고. 전동차의 맨 앞인데요. 창밖으로 외부의 모습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요. 앞에 기관실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열차에 비해서 가로폭이 조금 좁습니다. 또한 객실 수도 2량밖에 되지 않아서요. 맨 앞에서 맨 끝까지 한눈에 다 보입니다. 무인 운전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열차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문도 자동으로 열립니다. 하지만 전자동 시스템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11시 반쯤 복정역에서 유모차 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 운행이 12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3번은 하거든요. 불안하니까 한 사람이 막 이제 잡아 당기고 잡고 방제로 이제 수동 작동을 하고 이렇게 무인이라고 하니까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일부 출입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역 2번 출구, 시민들이 까마득한 계단에 놀라 뒤돌아섭니다. 이거 너무 심한데? 야, 이거 어떻게 올라지? 큰일 난다, 이거. 동굴 같아, 동굴. 직접 대합실에서 출구까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 봤습니다. 이번 출구로 나오는데 1분 30초가 걸렸습니다. 올라오면서 세보니까요, 계단 대수가 130개가 넘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이 무더운 날씨에 숨이 가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당연히 불편을 호소합니다. 계단 이용하시니까 어떠세요? 아, 숨이 차가지고. 이건 무슨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급했을 때 사람들이 내갔다가 만약 헛디딜 때 그거 답이 안 난다고요, 내가. 이런 가파른 출입구는 서부 여성회관역과 인천 가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좌역 계단 높이는 무려 22m로 아파트 7층과 맞먹습니다. 출입구 폭이 좁고 경인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다 보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못한 게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겁니다. 이런데도 지하철 개통이 맞춰 전격적으로 진행된 버스 노선 개편도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개통하면서 버스 4개 노선은 더 이상 이곳을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늘어나서 지금 전광판을 보시면요. 도착 예정 시간이 나와 있는데 보통 10분 이상을 기다려야 다음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뭐 1, 2분마다 있는데 10분, 20분마다 있어갖고 너무 불편해. 전철 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 내려도 걸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인천 지하철 2호선의 잦은 사고입니다. 지난달 30일 개통 이후 열흘 남짓 동안 벌써 9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 불안이 확산되자 인천시는 2호선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고 안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통과 동시에 자라난 시민 불신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사업비만 2조 3천억 원이 투입되며 모두의 기대와 관심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개통 2주째인 지금 사고에 대한 불안과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전국에 300개 넘는 노선에서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휴가철을 맞아 각 지자체들은 더 많은 노선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인 모습이긴 한데 정작 관광객들에겐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유를 알아보죠. 밀착 카메라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곳은 서울 광화문 앞입니다. 이곳에서도 서울 시티투어 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매표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표를 타고 있습니다. 이 서울 시티투어 버스 코스 가운데 이 도심 고궁 코스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도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덕수궁과 남산 한옥마을을 비롯해 서울 시내 22곳을 돕니다. 표를 한번 사면 하루 종일 어디서든 타고 내릴 수 있는 순환형 버스로
지난 주말 750명이 이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시티투어가 제일 편하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또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요, 애들한테도. 서울 시티투어 버스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관광버스 형태입니다. 안쪽에는 45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좌석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앞쪽에 오디오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외국어로도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It's so clear. Yeah, it's good. 서울 시티투어 버스는 현재 2개의 민간 업체가 각각 서울시가 정한 노선에서 운영 중입니다. 서울 시티투어 버스 정류장 앞입니다. 이 버스에 내렸다가 다시 탈 때는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있는 곳에서 타면 되는데요. 이 버스 정류장 안쪽에 오시면 다음 버스를 언제 탈 수 있는지 이처럼 운행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빼곡한데 이렇게 한글만 적혀 있어서 외국인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예 정류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도착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곳은 서울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시티투어 정류장입니다. 이렇게 작게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버스는 앞으로 약 10분 뒤인 4시 36분에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시간에 버스가 도착하는지 저희가 버스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예정 시각보다 약 20분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교통 정체 때문이라고는 해도 운행 시간표와 차이가 큽니다. 네, 3시 출발인데요. 지금 이쪽에 좀 차가 좀 많이 밀려서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300개 넘는 노선에서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진행되는 수원 시티투어 버스입니다. 이 서울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가이드가 동행하는 패키지 형태의 시티투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당 11,000원, 3시간 정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시간 동안 7곳의 관광지를 거치다 보니 한 곳에 머무는 시간은 20-30분. 겉핥기 관광이 불가피합니다. 공연만 다 보시게 되면 행궁하는 구경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보면은 한 15분 정도 보시고. 보고서는 좋았는데 좀 길게 좀 체험하기에는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좀 있고요. 이러다 보니 수원 시티투어 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7명. 수원시는 지난해엔 1억 800만 원, 올해는 9,200만 원을 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용객이 부족하면 운영을 안 하기도 합니다. 안산 시티투어 버스는 새 노선 운행 첫날인 지난 토요일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인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오늘은 예약 없었습니다. 이날 경기도 광주의 시티투어 버스도 같은 이유로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새롭게 운행하는 서울 시티투어 버스 노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북과 강남을 직통으로 한 번에 연결하는 최초의 노선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용객은 적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선의 다양화도 중요하지만 이 내실화를 통해서 우선 관광객이 찾는 시티투어 버스를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은입니다. 아저씨, 이번 대회 어디서 해요? 심야버스, 일명 올빼미 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가용이나 택시 외에는 교통수단이 없는 심야 시간에 운행하는 버스인데 버스마다 만차라고 합니다. 그만큼 잠 못 드는 서민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가 올빼미 버스에 동승해봤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서울 강서구의 공영 차고지입니다. 정막을 깨는 시동 소리. 버스 한 대가 운행을 준비합니다. 심야버스 일명 올빼미 버스입니다. 제가 탄 N26 버스는요. 개화역에서 신내역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늦은 시각 버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심야 버스에 올라 한번 동행해 보겠습니다. 서울 공항동 송정역 정거장에 이르자 승객 10여 명이 버스에 줄줄이 오릅니다. 통로에 빼곡히 들어선 승객들.
엉거주춤 손잡이를 잡아봅니다. 이 버스는 동대문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승객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요. 만원인 상태로 지금 1시간여 넘게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엔 양천구에서 노원구까지 왕복 90km를 운행하는 N61 버스에 올랐습니다. 일반 버스보다 운행 거리가 2배 이상 길어 정거장 수가 170여 개나 됩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3시 39분입니다. 앉을 자리는 물론 서 있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버스가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유 있는 편이죠. 이 정도면. 손님이 많을 때는 진짜 간답니다. 청량리 환승센터입니다. 때마침 심야버스가 들어왔는데요. 심야버스 배차 시간은 약 40분 정도로 일반 버스보다 4배가량 깁니다. 20분간 기다렸단 말입니다. 심야버스가 활성화돼야만 우리 서민들은 더 좋다 이거죠. 해녀 버스를 놓칠세라 헐레벌떡 뛰기도 합니다. 못 타셔! 얼마나 기다리셨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서울 도심을 달리는 올빼미 버스는 노선 8개가 운영 중인데 2년 만에 누적 승객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7,200여 명입니다. M버스를 타보지 않는 사람은 이 서울 시내 현 야간 상황을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고객을 찾는 대리운전기사. 면목동 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 오더가 뜨면 오더 잡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대리운전 오더. 빌딩 청소에 나선 60대 남성. 가서 대청소하는 거예요. 48년생인데 그래도 영화에 그렇게 가가지고는 한 130만 원. 늦은 시각 퇴근하는 셀러리맨. 버스가 있어서 다행인 거죠. 늦은 시간에 다니니까. 잠에 취한 승객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종점 거의 다 왔는데. 그렇게 늦게 들어가세요.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몇 시에 끝나셨어요, 일이? 술 취한 승객 때문에 애를 먹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막 약간 행패비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오저히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12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서울 지역 버스 노선에서 심야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합니다. 뉴욕 42%, 홍콩 11%와 비교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택시업계 반발과 비용 등의 이유로 심야버스 노선 확대에 소극적입니다. 운행 차량이라든가 운행 횟수를 늘려서 시민들이 안전한 귀가 이 경제 활동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 필요하고요.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마감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심야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연입니다. 좁은 노래방에서 10명이 모여 추위를 피하거나 직원의 눈을 피해 PC방에서 도망치는 모습. 저희 취재진 카메라에 잡힌 가출 청소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거리의 아이들을 밀착카메라 안지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신림동. 매주 월요일 저녁 이곳에 조금 특별한 식당이 열립니다.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이곳은 청소년을 위한 심야 식당입니다. 이 가출 청소년을 비롯해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곳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천막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이 식탁이 마련된 천막 안에서는 도시락 준비가 한창입니다. 곧이어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지나갈 때 보이면 구경하고 다 먹을 때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이 가운데는 가출 청소년도 있습니다. 여기 안 오는 날은 어디 가서 밥 먹어요? 안 먹어요.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냥 뭐 항상 똑같아요 그냥. 머리끄댕이 먼저 잡고 밀킨다 써대기 때리고. 가출 청소년끼리 함께 지내는 일명 가출팸도 단골 손님입니다. 요새 쉼터에 지내요 그러면? 같이 할게요.
도시락을 주지만 상담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최대한 기다려준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뭔가를 윽박지르거나 요구하지 않고 아이들이 늘 왔을 때 여기서 어떤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스스로 좀 변화할 수 있기를 기다려주는 곳이다. 자정이 되자 준비한 70개 도시락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신림동 24시간 햄버거 가게에 청소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돈이 없는 아이들은 PC방으로 모입니다. 이마저도 밤 10시가 넘어 미성년자들은 출입을 들킬까 도망치거나 숨기 바쁩니다. 잡히면 안 돼요. 그나마 돈이 있는 아이들은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빼곡하게 앉아있는 노래방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 가운데 가출팸을 따라가 봤습니다. 신림동 지하방으로 안내합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지낸다는 공간입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주변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위생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7평 남짓한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4명이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이불밖에 없는 좁은 방에서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립니다. 이 같은 가출팸은 스마트폰 앱을 비롯해 온라인상으로도 만들어집니다. 취재진은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에 17살 여성으로 가입해봤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에 입장한 지는 이제 막 10분이 지났는데요. 보시다시피 20통 넘는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조건 만남을 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온라인 카페에 가출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더니 1분 만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남성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은 조건 만남을 한다고 말해줍니다. 어떻게 당일로 가는 게 낫지, 왜 그럴까요? 처음 진행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이후 취재진을 눈치채고 금세 달아나 버립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결을 시도해봤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서울 금천구에 있는 단기 청소년 쉼터입니다. 만 9세에서 24세까지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청소년들이 TV를 시청할 수 있는 거실이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방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아이들이 잠을 잔다고 합니다. 쉼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노래방. 각종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온 20여 명의 아이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아빠를 만났다가 그게 걸려서 나가서 지내라 해서 나왔는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엄마가 이미 이사를 가버리고. 그나마 쉼터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일단 제가 등본상에서 없는 것처럼 돼 있어서 등본 다시 찾고 민증도 새로 만들고 그게 좋았어요. 이 같은 청소년 쉼터는 전국에 119개, 수용 인원은 1250명에 그칩니다. 이동형 쉼터도 늘고 있지만 전국에 10개뿐입니다. 청소년 쉼터에 대한 편견도 걸림돌입니다. 쟤네들이 모이는 장소는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을 조금 해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 심야식당이 차려졌던 곳입니다. 이제 6일이 지나야 또다시 심야식당이 열리게 되는데요. 영하 10도인 지금은 전국 20만 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먹을 것과 잘 곳을 찾아 헤매고 있을까요? 밀착 카메라 안지연입니다.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부르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시범 운행 중이지만 이르면 올 4월부터 정식으로 운행되는데요. 밀착 카메라 안지연 기자가 콜버스를 이용해봤습니다. 일단 편리하긴 한 것 같은데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합니다. 시민 2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중교통이 아예 끊기고 택시가 보이지 않을 때 뭘 타시겠어요? 포토앱 택시요. 저는 카톡 택시. 그게 제일 편하고
200명 가운데 앱택시를 선택한 사람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콜버스를 선택한 사람은 3명에 그쳤습니다. 콜버스가 있어? 콜버스가 처음 보는데? 콜버스가 뭐야? 만약에 저게 있으면 그렇게 심야버스처럼 그렇게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콜버스는 한 벤처기업이 강남구와 서초구에 한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행 중입니다. 심야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택시가 아닌 버스를 부르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이후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하면 되는 건데요. 저는 이곳 신논현역에서 이 도착지는 강남역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약 10분 뒤에 이곳에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콜버스를 부르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콜버스가 옵니다. 네, 콜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예상 시각보다는 약 4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25인승 버스를 한번 직접 타보겠습니다. 도착지로 가는 동안 같은 방향으로 가는 다른 승객이 탑니다. 여러 명이 함께 타는 만큼 택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는 하루 평균 70여 명, 앱 가입자는 15,000명에 이릅니다. 택시 타고 직행했을 때 시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알고리즘에서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지 않고 하지만 택시보다는 매우 저렴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같은 시간 강남역에서는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차가 안 와요. 한 30분 이상 기다렸어요. 택시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짧은 거리니까 네 알아서 가라 이런 식으로 욕도 되게 많이 하신 적도 있어요. 산악금을 주고 나머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바쁜 시간에 11시에서 1시 피크타임 시간대 집주로 몰린단 말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콜버스는 더욱 바빠집니다. 현재 시각은 새벽 3시 12분입니다. 이 새벽 1시부터 지금 새벽 3시까지가 심야 콜버스가 가장 바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25인승 버스 안에는 4명의 승객이 타고 있고 또 추가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 시간대 콜버스 주 이용객은 대리기사. 대리기사님이세요?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탈 때마다 노선이 바뀌어 혼란이 가중되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가 정해진 게 아니고 승객도 어떻게 목적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지나치고 삥 두고 다시 와가지고 그렇게. 요금의 경우 시범 운행 중엔 무료지만 거리 비례제 등 향후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를 택시와 버스 면허자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업자를 한정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가 차선성에 안 맞아서 서비스를 중단하고 그러면 이런 서비스의 새로운 서비스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법성 논란 끝에 전국 확산을 앞두고 있는 심야 콜버스. 시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책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연입니다. 네, 정류장에 제대로 서지 않는 버스들 때문에 차도로 뛰어들어야 했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그래서 일부 정류장에선 버스가 정차하기 쉽도록 도로 한켠을 움푹 들어가게 한 버스베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졌을까요? 밀착 카메라 박소영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역 사거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은데요. 특히 퇴근 시간 이곳 주변 버스 정류장은 승하차 인원이 많기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정류장마다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버스가 빠른 속도로 정류장에 들어옵니다. 시민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도 서슴지 않습니다. 승차장이 짧아 비스듬히 멈춘 버스는 시민들을 도로 위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정류장에는 승객들이 가득하고 행인들은 순식간에 차도로 밀려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차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차가 들어오면은 좀 아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시설물에 가려져 버스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정류장도 있습니다.
파란 천막의 포장마차 여러 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버스 11대가 멈춰서는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사이마다 포장마차가 들어서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승객들이 설 자리는 좁아졌습니다. 한 승객은 아예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지금 내려가 계시는데 안 위험하세요? 안 보이니까. 오는 게 안 보이니까. 버스? 네. 관광버스가 불법 주정차하자 정류장은 더욱 혼잡스러워졌습니다. 승객들은 버스 사이를 뛰어다니고 승차장이 아닌 도로에서 줄지어 버스에 오릅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중간에 멈춰선 버스, 승차장 사이를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인도에 가까이 서질 않고 멀리 쓰는데 그 사이에 지금 택시가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결국은 버스를 그냥 보냈어요. 무서워가지고. 일부 정류장은 이를 보완했는데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이곳 버스 정류장은 조금 다릅니다. 보도 쪽으로 움푹 들어간 건데요. 이와 같은 버스 정류장을 버스 베이라고 합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승객들이 원활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한 건데요. 어느새 이렇게 택시들이 차도를 점령했습니다. 버스가 도로에 멈춰서고 승객들이 차도에 내몰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수도권 지역 버스베이 16곳에서 버스를 지켜봤더니 제대로 버스베이를 이용한 비율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한 걸음 물러서 주세요. 이 버스 앞 유리창에는요, 이런 문구가 써 있는데요. 버스가 도착하면 타기 위해서 차도로 뛰어드는 승객들을 향한 경고 문구입니다. 취재진도 오늘 이 버스를 타고 승객들의 승차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정차하는 버스가 여러 대인데 이보다 버스베이 길이가 짧습니다. 더 불편합니다. 오히려 반드시 가서 쓰기 때문에 주선화대 뒤에서도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는데 박스 안에만 들어가야 정차를 승객을 하차해주기 때문에. 감속차로 길이가 국내 규정은 50m 정도로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국토부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도 본선으로 재진입하는 게 어려우니까 버스베이에 완전 진입을 안 하고 최근 3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버스와 보행자 교통사고 1,900여 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정류장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 베이를 만들었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네, 밀착 카메라의 박소연 기자가 전기차를 타고 수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엔진 소리도 없고 덜컹거림도 없고 그야말로 멋진 드라이브가 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전기가 떨어지면 끝이라는 것이죠. 충전소를 찾기도 어렵고 찾았어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보통 차량 뒤쪽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차를 보니까요, 특이하게도 앞쪽에 있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봤더니 충전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동그란 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기름이 아닌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오늘 하루 밀착 카메라가 이 차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차량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렸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엔진 소음 없이 조용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여를 달린 뒤 가장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에 들어갔습니다. 충전 방식을 선택한 뒤 차량에 충전기를 꽂았지만 곧바로 작동을 멈춥니다. 충전을 시작한 지 0.2초 만에 충전이 완료됐다는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충전된 전력은 0. 아무래도 기계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래 걸려요? 수리하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요. 부품이 없어가지고 내일이나 다시 보낼 것 같아요. 결국 다른 충전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게 영통구에 있는 한 충전소입니다. 이곳으로부터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다행히 충전기가 제대로 작동했지만 충전을 완료하는데 35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운전자들이 부족한 충전소와 고장으로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강릉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왕복 갔다 오는 시간이 23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충전기가 고장나 있는 데도 있고 충전기 위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점도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한 충전소에 가봤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라고 적힌 간판을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하지만 충전기는 사라진 채 바닥을 보니까요. 이렇게 충전기를 설치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수정을 갖다 놓을 것도 아니면 철거할 거다 이렇게 말들이 많다가 결국에는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11월 달쯤? 환경부가 지난해 여름 일부 충전소를 폐쇄했지만 민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충전소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없습니다. 사후 관리라든지 민원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경로만 명확하면 저희가 다 공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친환경 전기 택시를 시범 운영하는 한 택시 회사는 차량 8대 가운데 4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짧은 주행거리에 비해 긴 충전 시간 때문입니다. 충전하는데 하루에 많이 하는 분들은 한 3시간 정도요. 10시간 일할 거면 한 2시간 일 더 해야죠. 회사 이 탄핵금 마치려면.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은 모두 337곳. 정부가 다음 달부터 충전소 이용을 유료화하기로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전기 충전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라든가 어느 정도까지의 비용을 소비자들이 마음 편하게 지불할 수 있는지 고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부족하고 알 수 없는 고장도 잦다면 이용자가 안심하고 자동차를 탈 수 없겠죠. 말로만 친환경 할 게 아니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불편 없는 충전소 확대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한국 사람도 언제부터 스키 탔어요? 네, 쇼핑몰 같은 큰 건물의 출입구는 보통 대형 여닫이 문이죠. 앞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잠깐 잡아주는 건 작지만 커다란 배려일 겁니다. 이 배려에 필요한 시간은 딱 2초입니다. 우리 실상은 어떤지 밀착카메라 고석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명동과 연결되는 회원 지하상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어서 1년 내내 붐비는 곳입니다. 이 상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대형 여닫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앞사람이 문을 잡아주지 않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유리문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기 손가락 부상을 조심하라는 스티커도 붙어 있는데요. 실제로 상대적으로 문이 가벼울수록 또 이 속도 제어 장치의 힌지가 낡을수록 이 문의 반동이 커지게 되면서 부상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출입문에 카메라를 설치해 통행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뒤따라오는 이들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이렇다 보니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모습도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앞사람이 문을 세게 닫고 나가면서 팔이나 어깨를 부딪히는 모습은 흔합니다. 문에 이마를 찍고 놀라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출입문 앞으로 장소를 옮겨봤습니다. 이곳 역시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모습은 찾기 힘듭니다. 애기 데리고 가다 보면은 짐도 많고 하니까 빨리 가시다 보니까는 제대로 잘 안 잡아주셔서 그냥 좀 당황스러운 적은 몇 번 있었어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그리고 어른 눈높이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들은 더 위험합니다. 배려는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문 열면 제발 이게 앞에서 치고 들어오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진짜 밟을 뻔했어요. 발을. 근데 오히려 되려 저한테 그리고 화를 내시고 가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시청 출입문. 문 앞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자세히 보니까요, 뒷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거울이 함께 부착돼 있는데요. 뒷사람을 배려해서 손잡이를 잠시 잡아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스티커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앞선 두 곳보다는 문을 잡아주는 사람이 확연히 늘었습니다. 그냥 지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생각이 이제 잘하게 되니까.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에도 잠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열차가 도착하면 안에 있던 승객들이 다 내린 뒤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승객들 때문에 서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열차를 직접 타고 다니면서 실태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열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리는 승객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이를 앞세워 좁은 틈을 헤집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내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제가 못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탑승을 하는 걸까? 그렇지. 여기 자리가 하나밖에 없었잖아.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건 그 마음이 항상 있다고. 사실은 그건 인정해요. 배려는 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 여유라는 거는 뭐 돈이나 지위 같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갚으면 또 몇 배로 돌아오니까 그게 결국엔 장기적으로 나한테는 투자죠. 살기가 빠듯하다, 여유가 없다. 요즘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고석승입니다. No Kids Zone 들어보셨는지요? 아이들의 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곳을 말합니다. 술집은 물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일반 카페나 음식점에도 No Kids Zone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아이들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능사인가? 밀착카메라 안지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카페거리. 이곳에는 아이들은 출입할 수 없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입구엔 초등학생까지 아동은 입장할 수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노키즈존은 이곳뿐이 아닙니다. 네, 학생들이 많은 대학가 주변에도 노키즈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나와 있는 동대문구의 이 대학가 주변도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카페에서 아동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 세 아동부터 올 수 없는 거예요? 중학생. 다른 카페도 아동 출입을 꺼립니다. 여기 혹시 노키즈 존이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 집은 거의 다 학생들이 없고 애들이 온적이 거의 없어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완동물 카페 가운데서도 아동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오게 되면은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른 고양이를 본다는 마음에 다른 테이블에 가가지고 다른 소리를 헬기치다는 이런. 혹시 일어날 사고에 대한 배상 부담도 아이들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 법원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아이에 대해 식당 주인이 7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맘충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엄마와 벌레의 합성어로 공공장소에서 예의 없는 부모를 비유한 말입니다. 카페에서 아이 소변을 받거나 기저귀를 식탁 위에 그대로 버리고 간 사진은 대표적 맘충 사례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키즈존 설치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 100명에게 물어봤더니 노키즈존을 설치한다는 쪽이 63명으로 반대하는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너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애들 없는 쪽에서.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니 다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좀 어른 편하자고 애들을 이렇게 좀 못하게 하는 건 더불어 사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취재진은 식당에서 아이를 어떻게 거절하는지 알아봤습니다.
18개월 된 아이를 태운 유모차가 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종업원이 다가옵니다. 이제 안내가 다 불포졌나 봐요. 여기까지 먹으면 안 될까요? 일행 중에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엄마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는 카페에 아이와 함께 아빠가 들어섭니다. 역시 입구에서 거절당합니다. 먹던 것만 얼른 먹고 조용히 있는 줄. 하지만 노키즈존인 카페에선 다른 손님들로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노키즈존에 대해서 얘기를 듣긴 했는데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거절당하니까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잠재적 민폐 유발자로 규정해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엄마, 아이가 어떤 그런 트러블 메이커로서 우리 쪽에 입장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곳은 어른들이 공연을 보는 동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연 티켓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한데요. 안쪽에 보시면 널찍한 공간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 안에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보육교사와 즐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있으니까 맡겨놓고 가서 공연 보고 와도 뭐 이렇게 문제는 없죠. 아이들은 조용히 놀며 어른들을 기다립니다. 최근 들어 무분별하게 늘어난 노키즈존. 일부 몰지각한 부모 때문에 아이에게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버린 건 아닌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안지연입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는 지하철 객실에 임산부 배려석을 분홍색으로 바꿨습니다. 이들을 위한 배려석을 따로 만들고 게다가 잘 뛰게 색까지 입혀놔야 하는 현실이 어찌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굳이 이런 정책이 없더라도 알아서 배려해주는 문화를 기대해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전동차에 오르면 눈에 띄는 분홍 자리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등받이와 좌석 그리고 바닥까지 화려한 분홍색으로 꾸몄습니다. 바로 임산부를 위한 핑크 좌석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분홍색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임산부 배려석으로 7천여 석을 지정해뒀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중 절반가량을 분홍색으로 바꿨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객차당 2좌석씩 있습니다.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차 첫 번째 칸 임산부 배려석에 남성 2명이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칸도 마찬가지. 임산부를 위해 비워둬야 할 자리지만 60대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열차 끝에서 끝까지 한번 지켜봤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상당수 남성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좌석인 것 같으세요? 요약자석. 핑크색으로는 바꿔내놨는데. 눈에 안 띄었던 이거요? 옷까지. 카메라 내려. 젊은 여성들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임신 중이신 건가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삭의 임산부와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한 남성이 주변을 둘러보는가 싶더니 고개를 숙입니다. 이 남성이 내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남성이 임산부 배려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철 공간에서 요즘 좀 남들한테 관심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양보를 부탁하는 취재진에 반문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저기요. 그런 법이 있나요? 네?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임의대로 막 자리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이용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사실 알고는 있었는데 오히려 핑크석에 서 있으면은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나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오히려 이제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한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를 양보받은 경험이 있는 임산부는 3명 가운데 1명꼴에 그쳤습니다. 열차 한 칸당 모두 54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양쪽 끝에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12좌석이 마련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2좌석을 임산부석으로 지정한 것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임산부들의 수는 적으니까 역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임산부들은 기존 노약자 배려석에서도 밀려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눈치 좀 보이고 아무래도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일부러 그 앞에 서지 못하고 좀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시는 올해 3억 7천여만 원을 들여 나머지 임산부 배려석을 모두 분홍색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자리 양보를 강요하는 건 분명 곤란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우리가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는 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배려일 겁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연입니다.